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분야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2020년도 4월 27일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본인 사이즈를 모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사이즈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되지 않는 비중이라는 것을 찾아야 돼요. 심리적으로. 스스로의 심리적 리스크를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투자를 하려면 항상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해야 돼요. 이 장기라는 게 기한을 두지 않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1년에 얼마 먹겠다, 뭐 3개월에 얼마 벌어야지, 한 달에 얼마 벌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설정한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목표 설정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99%예요. 자, 목표라는 걸 설정할 때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냐면, 내 노후 자금 20억. 20억이 모일 때까지 투자를 해야지. 나는 100억을 가지고 싶어. 100억을 만들 때까지 투자를 할 거야. 라는 식의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한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이 돈이 될 때까지 투자를 계속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면 목표 달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이게 100억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는데 내가 나이가 뭐 50에서 뭐 70대, 뭐 80대 되는데 투자 자금이 뭐 1000만 원 밖에 없어. 1억 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7, 80대 같은 경우는 뭐 1억 가지고 남은 생에 100억을 만든다는 거는 자, 기회비용의 상실이 있죠.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남은 인생이 뭐 20년, 30년인데 그동안 100배? 운이 좋으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확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50대에서는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할 때 한 20억 정도? 이렇게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유자금이 뭐 투자금이 한 5천만 원, 1억이 된다. 그러면 이 돈이 될 때까지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목표는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장담을 하냐면, 자,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자, 14년 동안 2,900%인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네. 아무튼간 지수의 아웃퍼폼 수익률 한 20%에서 30% 정도는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지수보다 아웃퍼폼하는 수익률을. 이제 이걸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10%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연평균 지수가 10년에서 20년은 항상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자, 20년 기간 동안 연평균 6% 정도는 상승을 해주거든요. 배당까지 치면 한 8% 정도 돼요. 자, 연평균 8%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10년이면 더블 이상 나옵니다. 그러면 20년이면 4배라는 소리거든요. 거기에 이 아웃퍼폼 수익률을 더하게 되면 이게 20배, 30배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내가 투자 기간이 20년 이상 남아있다 그러면 내가 내 자본이 5천만 원, 1억이어도 계산으로 이게 20억, 30억은 만들 수 있겠구나. 내가 예를 들어서 50대에 투자를 시작을 해서 70대까지, 80대까지 투자를 해서 2, 30억 노후 준비돼서 나중에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겠다. 요런 목표는 설정을 하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수치상 가능하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 데이터를 보고 내가 목표 설정을 할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가능성이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간이라는 걸 설정을 해놓고 뭐 3년 만에 5년 만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을 세우면 이거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운이 좋으면, 만약에 운이 좋아서 2001년도에서 뭐 2007년도에 이런 상승장에 내가 투자를 시작을 딱 여기에서 해서 여기에서 딱 마무리 지어서 뭐 5배, 뭐 10배 이런 거는 운이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운이 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운이기 때문에 목표 설정을 운으로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이 얘기를 지금 한 이유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스스로 내 사이즈가 얼마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아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사이즈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자, 펀드와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차이. 보통 펀드 같은 경우는 50종목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항상 구축을 합니다. 이 이하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물론 비중을 더 많이 싣고 작게 싣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리밸런싱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예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완전한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펀드라는 게 장기적으로 성과가 직접 투자보다 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수수료입니다. 펀드의 경우에는 캐시카우가 있어요. 마케팅을 해서 은행에서도 펀드를 팔고 여기저기서 팔다 보니까 자, 자금 유입이 어느 정도 성과만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꾸준하게 자금 유입이 됩니다. 자,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펀드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사모펀드 중에는 이제 뭐 좀 입소문으로 도는 그런 장기 펀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10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지수 수익률보다 아웃퍼폼 수익률을 내는 그런 펀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펀드에는 이런 장기 펀드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유입이 되진 않아서, 이게 뭐 법적인 부분들도 있고, 뭐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고, 요런 부분들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융에 대한 인식이 거의 뭐 바닥 수준이다 보니까 정치인들도 금융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도화되는 부분들이 되게 약하단 말이에요. 금융 역사가 또 짧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자, 펀드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50개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보다도, 펀드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 하겠죠. 왜? 내 돈이 아니니까. 자, 성과 보수를 받고 뭐 이렇게 펀드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펀드 매니저라든가들 또 보면 어때요? 심리적인 부담이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훨씬 덜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내 돈이니까 이게 뭐 죽고 살고 하는 거야. 근데 펀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성과라는 것만 맞춰가면 되기 때문에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을 이유가 없죠. 또 장기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펀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종목에 예를 들어서 전체 운용자산에서 예를 들어 운용자산의 50분의 1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한 개에서 10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냐 이거예요. 이 자체가 이미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될까요? 자, 1억 갖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통 보면 한 달 생활비 뭐 한 200은 너무 적고 한 400에서 한 1000만원 사이대 되겠죠? 월 생활비가. 요런 사람들이 보통 여유자금이 1억에서 뭐 한 3억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1000만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생활비 부분들이 작을 것이고. 그런데 자, 이거를 종목을 뭐 3개, 5개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2천만원이 만약에 날라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부담이 엄청나잖아요. 2달 생활비가 날라간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워? 이 생활비를 다 빼고 내가 연봉에서 뭐 이런 거 월봉에서 이런 걸 다 빼고 내가 뭐 한 달에 500을 벌든 1000을 벌든 그걸 다 빼고 저축을 꾸준히 해갖고 만들어 놓은 목돈인데, 이 목돈을 만드는데 이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모아놓은 돈이 뭐 이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만약에 날아간다거나 뭐하거나 하면 심리적 압박이 되게 심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장기적으로 보유를 못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압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달리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2천만원이 부담이 되면, 1000만원이 부담이 되면 이거를 100만원, 200만원을 쪼개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 하나 어떻게 잘못돼서 날라간다 그래도 술 한번 먹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한 달에 내가 생활비가 200에서 300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정금은 얼마가 맞을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한 10분의 1?
한 종목의 금액 비중을 담을 때 20만원, 30만원 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하면 10만원도 괜찮고요. 그럼 종목수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종목수는 많은데 어때요? 수익도 자 10만원에서 무슨 뭐 30만원, 50만원으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뭐 1년에서 3년, 뭐 3년에서 5년 이렇게 보면 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막 10배씩 상승하는 종목들은 잘 없으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대충 3년에 100% 정도 수익률을 본다 그러면 한 종목에 10만원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본인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 내가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월급을 뭐 500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이런 분들은 절대 한 종목당 비중을 50에서 100 이상 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 내가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감을 느끼게 되면 자 종목이 올라갈 때 예를 들어 종목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 보통 한 30%에서 뭐 한 70% 올라가면 한 30%에서 50%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요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런 파동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상승을 할 때. 자, 이 파동은 좀 더 크고 작을 수도 있지만 보통 데이터들을 딱 조합을 해보면 이런 식의 흐름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좀 오바 15%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조정은 보통 보면 뭐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뭐 요 정도 사이에서 상승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 조정을 항상 주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이라는 걸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부터 계속 매도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럼 조정받았을 때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 보면 자 움직일 때 종목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인다 치면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 빠졌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여기서 매수를 했어도 여기까지 끌고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이제 빠지기 직전에 팔고 싶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일정급을 낮추면 낮출수록 어때요? 불편해요. 10% 20% 이런 수익들은 불편하다고. 내가 종목을 많이 갖고 있으면 금액이 작게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작은 수익들은 오히려 불편해요. 수익을 낼 때 뭐 100%, 300%, 500% 이렇게 내야지 뭐 돈이 돼. 예를 들어서 10만원, 뭐 100만원 넣어서 이걸 가지고 뭐 1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수익이 나야지 이게 수익 같지. 이거 갖고 무슨 뭐 만원, 2만원 수익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뭐 1000만원 이렇게씩 태우니까 뭐 100만원, 200만원 올라가면 이건 이제 수익 갖고 손실이 또 이제 그만큼 나면 와 막 죽겠잖아요. 막 심리적으로.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한 내가 할당할 수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필요해요. 자,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자금 유입이 되다 보니까 리밸런싱이 가능한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목돈을 투자를 합니다. 목돈을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뭐 월급에서 이것저것 빼고 한 달에 이제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뭐 100이든지 200이든지 뭐 예를 들어 된다고 치면 뭐 50만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럼 내가 투자금이 1억인데 이거 돈 같지가 않거든요.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집어넣는다고. 그런데 이걸 예를 들어서 100개의 종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일정금이 100만원씩 해서 100개의 종목을 사놨어요. 그럼 100만원이 매달 들어가면 어때요? 새로 하나씩 신규 종목들을 편입을 해낸다 그래도 유리한 포지션들을 취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확률적인 개념으로. 그런데 한 종목에 뭐 1000만원, 뭐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내가 운영자금이 1억인데 1000만원, 2000만원씩 해갖고 뭐 5개 종목, 10개 종목 갖고 있으면 자, 내가 저축을 해갖고 100만원 집어넣어봐야 한 종목 사지도 못한다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돈이 돼버려요. 요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캐시카우들이 보통 다 있는데 이걸 활용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3월 달에 뭐 역사적으로 물론 이런 폭락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뭐 폭락이 왔을 때 이런 폭락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IMF 때하고
뭐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이번에 뭐 요 정도밖에 없었단 말이야. 한 3번 정도밖에 없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나올지 요런 하락들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좌가 마이너스 30% 막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빠졌다가 막 2달 만에 어때요? 이거 다 회복해버리잖아요. 빠진 거. 이 하락분을 다 회복해버리잖아요. 한두 달 만에. 자, 요럴 때, 내 원래 자금에 뭐 1%건 3%건만 추가해줬으면 어때요? 자, 계좌 수익률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뭐 6%, 10% 수익률이 나오는 거잖아요.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기회들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적립식 투자가 이런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캐시카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내 심리적인 포지션에서 한 종목당 금액을 이걸 설정을 할 때 내가 월에 불이백, 월 저축액, 아니면 월 저축액이 좀 많다 그러면 월 저축액이 2분의 1. 뭐 요 정도로 일정금을 잡아보는 것도 합리적이거든요. 한 종목당 내가 태울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내 심리적으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인가를 책정을 꼭 해야 됩니다. 수익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수익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에 뭐 투자를 해서 1000만원이라는 종목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1000만원이 들어왔는데 100% 수익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매도에 1000만원의 수익이 들어왔는데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너무 크면 이건 부담인 거예요. 이 비중은 부담인 비중이에요. 내가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아니고 좀 편안하게 아니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을 그럴 소비력 정도의 비중이 적당하단 말이에요. 내 연봉이 예를 들어 3천, 4천, 뭐 5천 이렇게 되는데 연봉이 뭐 5천 미만인데 한 종목의 비중을 1000만원을 갖고 있어서 수익이 날 때 예를 들어 1000만원, 2000만원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예요. 종목당 내가 책정한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거보다 작은 수익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가지고 내 사이즈는 조그만데 수익도 손실도 커지다 보니까 어때요? 손실을 입을 때는 수익을 볼 때는 그래도 수익이니까 그런데 수익을 이렇게 크게 보면 또 뭐가 문제냐면 일이 잡히지 않아 손에. 이렇게 몇 번만 먹으면 내 연봉인데 2번만 먹으면 내 연봉인데 내가 일을 뭐 하려고 해. 또 반대로 손실을 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을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만원, 2000만원 받는데 내 연봉이 3000, 5000이야. 마찬가지죠. 야, 내 1년 연봉을 깨먹었어. 내 10년 연봉을 깨먹었어. 이렇게 생각되는 비중은 무조건 부담되는 비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한 종목당에 우리가 비중 설정을 할 때 자, 수익이건 손실이건 내가 부담이 안 되는 금액이 얼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전부 다 수익률이라든가 수익만 쳐다보지 자, 부담에 대한 내 심리적인 부담에 대한 그런 금액 설정 뭐 그런 타당한 어떤 합리적인 관점에서의 일정 비중 할당을 할 수 있는 금액 요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수익도 손실도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수익도 절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수익이라는 것도 계속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몇 달, 무슨 뭐 6개월, 뭐 1년, 뭐 이런 평균은 불가능해요. 이런 평균이라는 거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가능해요. 이걸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주식 투자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보통 3년이면 다 떠나요. 보통 평균 수익률을 이제 책정을 할 때는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적당해요. 이 정도가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클이 한 번 돌아갈 때 3년에서 5년 정도 걸려요. 5년이 지나가는 사이클은 이거는 당연히 수익이 훨씬 크겠죠. 3년짜리 사이클은 당연히 수익이 작은 거고.
기간에 따라 자 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입혀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하는 정도의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당 비중이 부담이 되지 않아야 오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캐시카우를 굉장히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직업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99%는 다 직업이 가지고 있을 텐데 자 이런 캐시카우로 활용을 못하는 거야. 내가 심리적으로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월에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저축액을 얼마씩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익이건 손실이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아야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펀드를 하지 않고 내가 직접 투자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자 운영 수수료라든가 마케팅 수수료 같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게 펀드를 운영을 하면 자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에서 띱니다. 운용사에서 수수료를 떼어요. 그리고 뭐 은행 같은 뭐 판매 지점 같은 데가 있어요. 뭐 증권사든 은행이든 뭐 등등. 그럼 여기서 또 수수료를 떼어요. 그럼 이게 수수료가 고비 되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수익률에서 이 수수료를 또 매년 띄는 거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수수료를 띄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만큼 복리 효과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펀드를 운영을 할 때 뭘 운영을 해야 될까요? 펀드를 운영을 할 때 장기적으로 아웃퍼폼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 펀드를 운영을 할 때는 연금 펀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세제 혜택 때문에 1년에 자 16%라는 수익의 이점이 있어요. 그냥 수익이 안 나고 제자리만 있어도 이런 부분들이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 펀드를 골라서 연금 펀드만 운영을 하는 거고 투자를 할 때는 사실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복리를 장기적으로 내가 운영만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만 짜놓으면 그 복리 효과는 직접 투자하는 게 펀드보다 훨씬 빨라요. 1년에 1%, 2%라고 그래도 1년에 무슨 뭐 1%에서 2% 만약에 수수료가 나간다 그래도 요것만 제곱으로 해도 이 복리가 예를 들어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물론 근데 이제 직접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공부도 해야 되고 자 이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사볼 수 있는 뭐 이런 데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금액이라 내가 투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이제 다 해가지고 뭐 이제 저같이 이제 막 리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효율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을 이용하는 방법들도 있을 것이고 또 리포트 같은 거는 이제 돈 주고 좀 사보면 좀 고급 리포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등등의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겠죠. 내가 기업을 탐방해서 직접 무슨 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업 탐방을 예전에 저도 이제 가본 적이 있고 한데 무슨 뭐 증권사 뭐 직원분들 어떻게 해갖고 뭐 가본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있고 한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알지를 못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업 상황이랑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계속 가야 돼요. 주기적으로 기업 탐방을 해서 그 기업 내용을 내가 실사를 해서 어느 정도 알라 그러면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보통 이제 안 좋은 얘기는 다 빼고 좋은 이야기들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판단에 오류가 더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하나하나보다는 업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이런 얘기하다 보면 너무 또 산으로 새니까 자 그래서 펀드와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차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펀드는 50개 이상 운영하는 이유들은 뭐예요? 자 안정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중을 나누는 부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목을 1개에서 10개로 운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IT 기업 중에 예를 들어 내가 10개 종목 운영하는데 5개의 섹터를 운영을 할 거야. IT 종목 중에서도 보면 뭐 2차 전지 있고 반도체 있고 디스플레이 있고 무슨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거 있고 또 휴대폰 부품 쪽에 폴더블 뭐 이런 거 있고 뭐 전기전자 쪽에 뭐 있고 뭐 소재 쪽이 등등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뭘 살 건데? 그러니까 몰라서 종목 수가 작은 경우도 있어요. 이걸 무슨 뭐
예를 들어 IT 섹터만 다 살 수는 없잖아요. 한 개라든가 뭐 5개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나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도 좋을 거고 디스플레이도 좋을 거고 2차 전지도 좋을 것 같은데 뭐가 더 좋을지 모르겠다. 그럼 3개 다 사면 되는데 이 중에 한 개만 사야 돼. 그럼 얼마나 고민이 되냐고. 근데 물론 그런 고민도 안 하고 사겠죠. 개인 투자자 이렇게 종목수를 이렇게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들도 안 하고 사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투자금 대비해서 종목수가 이렇게 작은 이유가 작으면은 비중 분산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자체를 구축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 종목 최소 30개 정도는 돼야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업황이 좋고 앞으로 미래에 좋을 것 같은 기업들을 차곡차곡 담아가는데 종목수가 최소 30개는 돼야 이제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 1개, 10개 뭐 이렇게 갖고는 포트폴리오 자체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투기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깡통이 나고 또 잘못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종목당 내가 편입 가능 금액을 심리적 고통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심리적으로 이 정도는 너무 감당이 안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금액을 줄여야 돼요. 종목당 내가 담아가는 금액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산출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수익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수익도 너무 크게 나면 막 손이 벌벌벌 떨려요. 그럼 내가 감당되지 않는 금액의 수익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로또 당첨되면 손이 발발 떨릴 거 아니야. 10억씩 주고 하니까. 주머니에 뭐 한 돈 1,000만 원밖에 없는데 로또 당첨됐다 10억씩 주고 하니까 손이 발발 떨리잖아요. 그 종이 누가 훔쳐가려고 그러면 살인 나고, 그쵸? 그 정도가 안 돼야 된단 말이에요. 수익이라는 것도 손실이라는 것도 항상 내가 감당이 가능해야 돼요. 감당 가능한 수익과 손실 정도의 그 구간이 어디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나가야죠. 내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손실과 수익을 체크를 해서 내 일정금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일정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정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정 금액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종목당 비중. 이걸 이제 한번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월급의 10% 정도? 또는 내가 좀 되게 공격적이다. 내가 부양가족도 없고 뭐하고 해서 나는 월급에서 좀 많이 해. 아니면 내가 월급이 많아서 연봉이 많아서 투자 비중으로 좀 할당을 많이 해도 생활에 여유가 있어. 하는 분들은 뭐 20% 30% 해도 되겠죠. 자, 일정 금액이 요렇게 맞춰도 되겠죠. 월급을 기준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밥을 먹던 여행을 가든 쇼핑을 하던 내가 소비를 딱 했을 때 고통스럽지 않은 금액. 어느 날 술을 먹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질러버렸어. 그러는데 막 속이 쓰려. 참을걸. 그냥 뭐 호프집 가서 소주나 마실걸.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일정 금액 100만 원이면 많은 거예요. 뭐 50만 원인데 막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럼 요거면 많은 거야.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 내 소비 패턴을 놓고도 일정한 금액을 예를 들어 내가 종목당 할당할 수 있는 비중 그걸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 상장 폐지라는 부분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돼요. 종목을 사기 전에 이게 망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놓고 망해도 내가 감당이 가능한 돈이 얼마나 될까? 이 회사가 망한다 그래도 고통스럽지 않을 금액. 요게 얼마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는 전체 투자 금액의 1%에서 2%. 요렇게 책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전체 투자 금액이 커도 사이즈가 작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많아도 내가 굉장히 검소하다거나 뭐 요런 분들은 투자 금액도 오히려 줄여야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본인의 사이즈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 10억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쓰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한 사람들은 뭐 소비가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굉장히 과소비한 것 같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분들은 종목당 할당 비중을 오히려 더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을 텐데, 회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튜브 요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스스로의 심리적 리스크를 체크를 해서 종목당 할당 비중, 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내가 이게 합리적으로 내가 넣을 수 있는 비중이냐. 내가 지금 종목에서 뭐 한 종목에 뭐 100만원을 샀든 뭐 1000만원을 샀든 뭐 10만원을 샀든 20만원을 샀든 요게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 정도에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항상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요런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한 번씩들 요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해서 스스로의 사이즈를 중간중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자, 목표를 항상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목표를 설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무슨 뭐 수익률로 보통 막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뭐 한 달에 뭐 10% 내야지. 특히 우리나라는 뭐 단기 뭐 해갖고 한 달에 10%, 한 달에 50%, 한 달에 100%, 평균 수익률 이렇게 싸게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도 과거에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그랬거든요. 하루에도 막 변동성이 막 10% 이렇게씩 되니까 이게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게. 내가 그 변동성이라는 걸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착시 효과에 빠지게 돼요. 주식이라는 거를 처음 접하게 되면.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죠. 어느 정도 구력이 쌓이고 내가 공부를 꾸준히 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목표한 총 자산, 요거를 만드는데 주식이라는 게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러니까 주식시장 금융이라는 게 내가 노후 준비든 뭐 대표적인 게 노후 준비겠죠. 자, 이 노후 준비든 아니면 또 욕심이 있는 분들은 뭐 있겠죠. 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냥 뭐 이제 노후에 내가 편안하게 먹고 쓸 수 있는 그 돈을 만들고 싶다. 요런 것들을 이제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요거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장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돈이 좀 생기면 좀 더 해갖고 불입하고 하면서 요 아래서도 포트폴리오를 계속 다변화하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이제 뭐 시장이 좀 버무려고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불어났다 싶으면 시장이 버블이란 판단이 되면 뭐 금도 좀 사놓고 달러도 좀 사놓고 뭐 채권도 좀 사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계속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다 이제 여유가 좀 생긴다 싶으면 집도 사고 뭐 건물도 사고. 그래서 내가 투자를 할 때 목표라는 걸 설정하는 부분들하고 요런 모든 부분들을 다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본인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이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는 없겠죠. 사이즈라는 것도 계속 바뀌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소비력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돈이 벌어들인 돈의 금액이 더 커지면, 그 파이가 더 커지면 당연히 소비력도 더 늘어나니까 소비도 조금씩 늘려갈 수 있는 거고, 또 기존에 나 혼자였을 때는 무슨 뭐 돈을 뭐 요만큼만 써서 이만큼을 저축할 수 있었는데 무슨 뭐 가족이 생기고 뭐하고 해가지고 애도 생기고 해가지고 소비력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이즈라는 게 이게 항상 똑같은 게 아니고 사이즈가 뭐 생활 패턴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자꾸 바뀌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의 사이즈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지금 내 사이즈에 맞게 투자를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씩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더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런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